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성 승계 과정에 관해서 쭉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24년 삼성 승계 농사에 문제가 생긴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삼성 승계 지배력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건과 또 최근 이건희 회장의 사망,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 등 이런 겹겹이 악재가 이제 겹치면서 삼성 지배력이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졌습니다. 그래봤자 별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뭐 어찌됐든 실질적인 삼성의 주인은 최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이 맞죠. 하지만 이게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삼성을 이어받기 위한 그의 끝나지 않은 방정식입니다. 총 3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편을 기억해 보시면 불법 승계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고 현재 지분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을 지배하는 방식인데 제가 표를 준비를 안 했지만 기억은 나시죠? 자, 현재 지분도 가장 지주회사 꼭대기에 지금 삼성물산이 있죠. 이 체제는 지금 완성이 되었죠. 삼성물산 아래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식인데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방식은 삼성물산을 통해서도 물론 지배를 하지만 삼성생명을 통해서도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배력이 뭐 7% 정도 되죠. 7에서 뭐 8%,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7%의 지분이 보험업법 개정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보험업법 개정안, 금산분리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왕,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불안한 왕의 처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서 또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어느 정도 처분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처분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처분 한 주가 정말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최대한 덜 처분하고 처분이 목적이 아닌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처분하는 거지. 가장 큰 포커스는 상속에 대한 재원 마련에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껏 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3세 경영까지 내려오면서 지분이 많이 희석이 되었고 이제 4세 경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지분은 정말 한 주도 포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우리는 이 상속세 마련 시나리오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속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지배구조가 조금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뉴스에서 삼성 지배구조가 바뀐다, 개편된다 이런 식으로 대격변하는 것처럼 타이틀을 뽑아낸 게 많죠. 하지만 조금 타이틀이 좀 과하죠. 아마 조금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 상속세 마련 시나리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상속세 11조를 내느냐, 거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11조 내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이냐, 여기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앞서 경영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 경영 승계 비용 5에서 10조를 아끼려고 이런 범죄, 부식회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낀 돈이 5에서 10조 정도 됩니다. 자, 5에서 10조가 아까운 사람인데 이 상속세 11조 안 아까울 수 있냐? 그렇게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 24년에 농사를 짓는데 11조, 이거는 이재용도 정말 아까운 돈이다. 상속세 11조를 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워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상속세 마련 시나리오 가장 뻔하고 기본적인 시나리오 1번은 뭘까요? 바로 배당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1번 여기 표시를 해놨죠. 배당 조치 가능성.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나리오 1번이라고 제가 적어는 놨지만 사실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방법이고 당연한 방법이죠. 돈 있는 기업의 지분 상속 시에 뭐 이거는 당연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LG의 구강모 회장도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배당을 이용했죠. 제가 상속세 마련 시나리오 1번 배당이라고 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만으로는 상속세 11조를 그런데 다 마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함께 진행될 시나리오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참고로 상속 시나리오는 사실 정말 많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선택이 문제죠. 하지만 또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상위 방법은 또 추려져 있겠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지켜보는 눈이 정말 많습니다. 아예 대놓고 나 너 지켜보고 있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법 밖의 틀을 쓰는 건 정말 미친 짓이 됐죠. 그래서 현재 마련된 법의 틀에서 정당성에 문제가 없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제가 뽑은 방법은 뭐 3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시나리오 1번 방법은 가장 상속 부담이 높은 삼성전자의 14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지분 이것을 이제 삼성물산에 상속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입니다. 제가 2주 전 기준으로 1조 5천억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거의 시총 400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액이 또 더 증가했겠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워낙 거대해졌고 이 세금 부담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직접 상속 말고 간접 상속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이 펜으로 적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자, 직접 상속 받을 수도 있지만 세부담이 워낙 부담스럽고 커지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지배키, 삼성물산의 이미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물산. 그리고 이것 말고도 공익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법인. 이 공익법인에는 뭐 공익재단, 삼성공익재단과 또 삼성복지재단, 복지재단 또 삼성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이게 모두 이재용이 이사장입니다. 제가 이 문화재단인가? 여기는 아마 이서연 이 이사장일 겁니다. 어찌됐든 이 공익법인에도 뭐 사실상 이재용이 뭐 이사장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용이 직접 상속하게 되면 세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삼성물산이나 이 공익법인으로 상속을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물산에 상속을 하게 되면은 이 상속증여세법 45조 5에 따라서 세부담이 정말 크게 감소합니다. 뭐 정말 쉽게 삼성물산에 세부담을 넘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 법적으로 사실 태클 걸 것도 없습니다. 다른 간접 상속으로 보는 이 공익 법인 상속에도 똑같이 뭐 상속할 수는 있지만 삼성물산보다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의 이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 복잡한 법이 존재하는데 공정거래 3법 이게 지금은 뭐 법안이 지금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통과를 뭐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15%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통과가 되게 되면은 공익법인에 상속을 해줬는데 이게 통과해 버렸다. 그러면은 삼성 일가가 삼성전자에 미치고 있는 지분력이 지금 21.2% 정도가 됩니다. 이게 통과돼 버리면은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토탈적으로 삼성전자에 미치는 지분력이 10% 후반 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법인에 상속할 가능성은 없고, 간접 상속 가능성은 이렇게 삼성물산으로 간접 상속을 한 다음에, 어차피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이재용한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공익법인까지 가능성이 낮은 것도 같이 말씀드렸냐, 여기에 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삼성물산에 100% 다 상속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70%, 여기에 20%, 나머지 10%는 이재용 부회장이 10% 직접 상속하고, 그래서 나눠서 상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간접 상속 가능성, 간접 상속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상속 시나리오는 제가 설명드린 간접 상속만으로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회장으로서 느낌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상속 시나리오는 직접 상속을 강행군한다 입니다. 현재로도 삼성전자의 지배력은 완전히 라기보다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보유한 계열사, 대표적으로 삼성 SDS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 SDS의 지분력이 9.2% 정도가 됩니다. 이것 말고도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직접 상속받겠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영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정말 이게 진짜면 주식을 팔아도 현재 지배력으로도 충분하니까 나중에 안 물려줄 거니까 회사를 지배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3번 시나리오는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입니다. 연부연납, 그러니까 할부 지불을 할 경우에 지금 5년간 삼성이 6차례에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상속세 내보셨나요? 상속세 과세 표준이, 제가 이 뒷페이지를 좀 넘기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가장 높은 과세 표준 기준이 30억 원 초과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조 상속을 고려하고 만들어낸 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상속 기준표를 만들 때 20조 상속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것처럼 절대 보이지 않죠. 이번 상속세 10조 6천억 원은 지금 2017년에서 2019년 3년 동안 국세청이 거둔 상속세 규모와 같은 규모입니다. 기존에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 등 이 여러가지 이 상속세에 문제가 있다, 논란이 계속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옆에 표도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36개국 중에서도 상속세율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50%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할증까지 20%, 주식평가액 할증까지 붙어가지고 60%나 내야 됩니다. 과도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이게 과도하다, 옳고 그르다, 거기에 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옳다, 옳지 않다 얘기해버리면은 밤을 새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많기 때문에 가업 승계가 정말 어려운 구조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국세청이 3년 동안 들어올 상속세, 그러니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속세는 분명히 지금 낼 사람도 그렇고 받을 사람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은 맞습니다. 최고 기준이 지금 30억 원인데 상속세 20조. 30억과 20조는 비교의 개념조차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격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정말 기적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 상속세 구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면은, 제가 좀 표를 다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면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자, 배당. 이거는 시나리오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배당을 기본적으로 빨고 가는 거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룰이고 공식입니다. 배당을 최대한 빨아가지고, 빤다는 표현이 맞나요? 최대한 빨아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제가 간접부터 설명드렸죠. 간접 상속, 삼성물산, 그리고 공익법인, 이렇게 간접 상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 뭐 삼성물산에 간접 상속하는 방법이 가장 높지만 나누어서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직접 상속을 강행한다. 직접 상속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강행하느냐? 충분히 뭐 완전한 삼성의 지배력보다는 충분한 삼성의 지배력으로 충분하다. 왜? 4세 경영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4세 경영 정말 안 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삼성의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뭐 상속을 받기 위해서 뭐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거나, 이것을 뭐 어느 정도 팔거나, 뭐 SDS의 지분을 팔아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뭐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팔아서 지분이 감소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직접 상속을 받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이게 2번 시나리오죠, 결국엔. 그리고 마지막 3번 시나리오는 뭐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이게 가장 시나리오 높은 원투. 이거는 이제 번외, 3번 시나리오라기보다는 번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속 기준이 30억 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내야 될 세금이 20조 규모인데, 이거는 비교의 개념이 안 되는, 낼 사람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받을 사람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 20조를 이 기존의 조그만 상자의 틀에 집어넣기에는 뭐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기적의 쇼부 거래가, 새로운 법안 거래가 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속 시나리오를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삼성을 이어받기 위한 그의 끝나지 않은 방정식, 지배력 위협 요소 두 번째는 지분 구조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엔 삼성을 지배하는 것인데,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공식은 여기 이 사진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없는 줄 알고 그렸는데, 이거 보시면은, 자,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는 하고 있고, 이재용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하는 지분은 거의 없습니다. 0.7% 정도가 있죠. 나머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방식은 이 물산과 삼성생명을 지배함으로써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 지분 통로 7%, 8% 정도 되는 지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산분리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데, 그럼 보험업법 개정안이 뭐냐? 여기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뭐 일단 기존의 보험업법을 설명드리자면은, 보험업법 자체가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총 자산의 3% 이하로만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왜 있느냐 하면은 안정성을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뭐 한간에는 이 삼성그룹 저격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 삼성그룹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지, 뭐 안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존에는, 자,
취득 원가, 이 3%의 기준이 취득 원가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시가평가로 바뀌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삼성전자 작은 기업입니까? 이제는 400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회사입니다. 기존의 평가 방법 기준으로 하면은 취득 원가가 5,444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의 자산 규모 3%를 고려했을 때, 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 주식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를 30조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의 3%, 구조를 어떻게 됩니까? 훨씬 뛰어넘게 되기 때문에 이 초가분, 20조가 넘는 초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됩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는 게 바로 보험업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배력 20%,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20%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8.51%의 삼성생명 지분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0.7%, 0.09%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거의 뭐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지분 20.76%를 이제 지금 받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모두 흡수해서 상속 받을 수도 있지만,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여기에 금융회사가 대주주가 되려면은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안 그래도 지금 회사가 금산분리 압박을 받고 있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좀 그렇죠. 이 대주주 적격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삼성생명 지분을 20% 다 물려받는다고 해도 의결권이 다 행사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이 행사가 제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 체제를 완성을 시켜놨고, 삼성생명의 2대 주주가 지금 삼성물산이니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오히려 삼성생명의 지분을 오히려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르게 보면은 이 특수관계자, 삼성생명의 주식 소유 현황을 봤을 때 다른 특수관계자, 아까 공익법인재단 또 이재용 부회장 주주조합을 합하면은 이게 다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47% 우호지분이라고 하죠. 특수관계자 우호지분을 고려하면은 47%의 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지 않아도 삼성생명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는 매우 사실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이슈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고차 방정식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지배구조 전체를 어느 정도 재정비는 해야겠죠. 정확히는 삼성생명 지배력을 얻기 위해 전체 재정비를 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삼성생명 지배력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방향, 이 두 가지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삼성을 이어받기 위한 그의 끝나지 않은 방정식, 지배력 위협 요소 세 번째는 바로 정당성입니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24년 승계의 판을 짜는 동안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현 시점만 하더라도 2건의 재판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제가 내용을 좀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난해 8월 29일 이렇게 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다. 항소심에선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돈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이제 감옥에 갔고, 이게 또 논리가 반영될 경우에 또 재수감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또 뭐 어떻게 계속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박근혜 최순실이 죄가 있다 라고 해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재용은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삼성의 진정한 후계자가 이재용이냐, 여기에 관해서 정당성을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죠. 다른 이제 피고 사건을 보면은 바로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이 말이 1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삼성물산을 지배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지금 뭐죠?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키죠. 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 이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지배한 방법에 관해서 의혹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정당성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럼 이걸 클리셰라고 하나?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진정한 후계자, 정당한 승계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지금 삼성의 진정한 후계자, 정당한 후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냐에 관해서 정말 정당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큽니다. 지금까지 뭐 물론 이 두 차례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패소해서 다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승계 구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뭐 진행이 다 됐죠. 하지만 어찌됐든 이 정당성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수 있는 형국입니다. 요즘 기업이 조금만 방구만 잘못 껴도 민사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미 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합병 무효 소송을 또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거를 뭐 이미 삼성물산을 합병했고 이재용이 주인이 되었고 이런 걸 어떻게 물리냐 하면은 뭐 솔직히 어떻게 물리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팩트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역시 이 승계 과정의 정당성이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계의 후유증이라고 하죠. 제가 승계 후유증. 이 승계의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여러 법정 사건 이후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있겠죠. 거기서 그동안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거의 모두 이 오너 일가의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 오너 일가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그동안 많이 있었던 만큼 이제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제 준법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공표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죠. 이 말이 이제 너 진짜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정당성에 문제를 삼겠다, 이런 식으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스스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죠. 여기 있는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기에도 이르렀고,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도 4세 상속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것도 크게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재용 부회장은 여론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편법을 쓰기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24년 삼성 승계 대업을 앞으로 어떤 지분력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 그래서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잘 지켜봐야 할 때가 왔고, 이제 3세 경영 시대에 돌입했죠. 삼성전자에 미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력이 이제 아마 16에서 20% 초반, 그러니까 10% 후반에서 20% 초반 정도가 이제 될 겁니다. 이 정도 지배력이 많다고는 할 수도 없지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경영권을 가진 사실상 마지막 왕의 가능성이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기 앞서서 뭐 좀 더 얘기하자면 뭐 풀 버전이니까 뭐 편집 없이 그냥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여기에 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의 승계와 주가는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게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패턴적으로도 오너 일가가 경영권 위험, 경영권에 관련 소식이 있어도 솔직히 주가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배구조가 조금 변하긴 할 거지만 다른 주주들의 동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오너 일가가 주가를 굳이 하락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주가를 극적으로 끌어올려서 다른 주주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뭐 이런 유인력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승계와 주가의 관계를 뭐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